자,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7월 말 거의 8월 초에 저희 컨퍼런스 했던 내용이고, 인공신장실 혈액검사에 대한 이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신규 간호사들한테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목차는 간단하게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혈액검사 항목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투석실 혈액검사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석실 간호사라고 하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뭐 대부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의 모든 병원에서는 적정성 평가의 기준 평가를 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서 혈액검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2023년도죠.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좀 삐뚤하네요. 가정 부분에 있어서 정기검사 실시 주기 충족률이라는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산출 방식은 일단 하고 나면은 뭐 이거는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으로 얼마만큼 했다 점수가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최소 실시 주기라는 게 있고요. 총 22개 항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월 검사, 3개월 검사, 6개월 검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 1개월 검사 같은 경우 12개 항목이 있는데 HB, 플라트리트에서 12시 항목이 들어가고요. 프로테인, 알부민, 글루코스, 그 다음에 비형, 크레아틴, 유릭 엑시드, NAK, 프로테인, 그 다음에 칼슘 이런 종류의 이제 검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3개월 검사를 보시면은 아연 스타디, 철퇴, IBC, 페르틴이 있고요. PTH나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HbA1c가 있습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스트 PA까지 3개월 검사에 들어가고요. 6개월 검사 같은 경우는 간접 검사 들어갑니다. HbS 안티젠과 안티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 HCV 검사가 있고 EKG는 6개월 검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체스트 PA하고 EKG 같은 경우는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찍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EKG가 노말이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트 문제도 있고 그걸 좀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에 진행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뭐 중간에 환자분들 컨디션이 좀 다운되거나 하면 또 매달 찍기도 하고 매주 찍기도 하고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닥터 오다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검사는 거의 루틴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실 12개월 검사라고 해서 HIV나 뭐 이런 검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항목들은 다 빠졌다 보시면 되겠고, 일단 심평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들은 이것이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족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인데, 보통 이제 저희 병원 3개월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칼슘 인의 충족률, 이 곱하기를 보는 겁니다. 칼슘 수치와 인 수치의 곱하기를 봐서 이 수치가 보통 뭐 55 이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치들을 보는 거고, 적정성 평가 같은 경우, 혈액투석 적절도 평가 같은 경우도 URR이 65% 이하, 65% 이상, 그 다음에 K2V가 1.2 이상이 나와야지 일단은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말했던 그런 실시 주기를 보는 것이고, 이제 결과 부분에서는 이제 좀 전에 말했던 URR이나 K2V 아니면 칼슘 인의 어떤 충족률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이제 뭐 ABC 해서 뭐 1-1, 그 다음에 뭐 3-1, 6-1 이렇게 돼 있는데, 적정성 평가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6개월치 다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위에 AB죠. ABC? 뭐, B 같은 경우는 뭐 저희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고, 뭐 A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주 꼼꼼하게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적정성 평가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6개월치가 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매달 이제 그 역할을 정해서 꼼꼼하게 적어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검사가 HbHCT,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EPO를 들어간다, 그 에리스로포에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EPO의 보험 기준은 원래 그 10 이하, 그 다음에 30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의 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CKD를 진단을 받으시고 ESRD 환자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조혈제를 보통 맞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투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냥 기준을 10, 보통 11 이하, 33 이하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안다고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석실에서는. 하지만 일단은 거의 제2연이가 그죠?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월 어떤 혈액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심사실에서 뭐 또 얘기가 나오겠죠.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월초에 검사하고 중순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뭐, 월초에만 검사하는 병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중순에 하는 이유는 뭐, HB하고, 그 다음에 뭐, 칼슘인이나 아니면 NAK 같은 경우는 식이와 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순에 한 번 더 해서 환자분들한테 식이 교육도 들어가고, 환자분들도 조금 식이 교육을 하시라,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중순에 한 번 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에리스로포에틴이 들어갈 때 메커니즘은 우리 드럭 인포에 들어가면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생략식도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대로 좀 읽어보면 적혈구의 원시세포 분열과 분할을 자극해서 적혈구 생성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수에서 혈관으로의 레티쿨로사이트를 유도해서 적혈구 성숙을 돕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HB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EPO의 종류는 F18 알파와 답 F18 알파,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글로 적었습니다. 메톡시, 폴리에틸린, 글리콜, F18 베타가 있는데, 다들 아다시피 뭐 주삼에 들어가는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에스포젠이 있고, 답 F18 알파 같은 경우는 네스프 주 1회 들어가고요. 주 1회 주 2회 그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주 1회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들어가는 미세라 제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알부민하고 크레아틴이 있습니다. 알부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 글자가 좀 이상한데 PDF 파일을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PDF 파일밖에 없다가 이걸 변환을 시키니까 좀 글자가 이상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부민 같은 경우는 뭐 3.5에서 5인데 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닥터들이 한 4 이상을 유지하는 걸 보죠. 그리고 저희가 봐도 컨디션이 좋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4 이상은 대부분 유지를 하시는데, 조금 그랬다가 바로 컨디션 다운되면은 알부민 수치가 너무 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일단 알부민 수치는 어떤 개인의 영양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너무 낮은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식이를 좀 잘 드시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알부민이 하는 역할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부민 같은 경우는 교질 삼투압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에서 수분을 빨아당기려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우리 뭐 간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팅 이레바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LC 환자들 그 아사이티스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그 혈관에서 수분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부종을 많이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알부민 혈적을 조금 유익 있게 보는 이유가 이완율하고 사망률의 어떤 강력한 예측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알부민 수치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레아티닌 같은 경우는 투석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정상 수치가 1.5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한 15 정도까지를 보죠. 근데 사실은 비유엔하고 크레아틴인을 비교할 때 비유엔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그때 먹는 시기에 따라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비유엔은 100 이상이 만약에 나왔다 이러면 저희는 환자분들한테 뭐 단백질 섭취 이제 그만해라. 투석 주3에 맞는데 100 넘어가는 건 너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크레아틴 수치 같은 경우는 근데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크레아틴 수치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의 어떤 분해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뭐 하루아침에 좋아졌다, 뭐 많았다, 적었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크레아틴 수치가 좀 높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크레아틴 수치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숙에 의해서
비해서 약 80% 정도가 제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낮은 농도 같은 경우는 투석이 너무 잘 되거나 아니면 근육량이 너무 작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높은 경우 같은 경우는 체중 감소 시에 근육의 분해로 장성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더 많은 단백질, 열량의 섭취, 글자가 좀 많이 이상하죠, 그죠? 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저염 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음식에는 어떤 나트륨이 다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제 소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염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칼륨이 이거는 응급상을 바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것들은 환자분들한테 맨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에도 이거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특정 과일, 민 야채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외, 그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 환자분도 옥수수 많이 드시고 칼륨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도 고칼륨 혈증의 어떤 거라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팥빙수 팥,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일 야채를 좀 많이 먹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칼륨에 대한 것들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소변량이 없으신 분들, 1리터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 타이트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투석 환자분들 말고도 어떤 심한 외상이나 핵문근 용해증, 화상 용혈 뭐 이런 경우도 칼륨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 투석을 빠지는 경우에 그죠? 먹는 걸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투석을 빠지는 경우에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수치는 한 5 정도까지는 보는데 이거는 병원마다 이제 병원 그 검사실 그 보시면 노멀 레인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5까지도 돼 있고요. 일단은 5 정도 보고 5.5 넘어가면은 이제 뭐 5에서 5 넘어가면 이제 약 처방이 나죠. 처방 나고 그다음에 약 처방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PRN으로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드시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고 처방이 나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이제 식이교육 한 번 더 하고 뭐 드셨는지 뭐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파고듭니다. 그 다음에 그래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6 넘어간다. 이러면 타이트하게 이제 저희가 집중 면담을 하는 거죠.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드셨나부터 언제 먹었느냐, 약은 어떻게 먹었느냐, 약은 잘 먹고 있느냐, 약이 집에 몇 개 남았느냐, 뭐 이런 것들 환자분들한테 다 꼼꼼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오늘은 안 먹었느냐, 다음에 오실 때 뭐 그런 것들도 물어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칼륨에 대해서 좀 예민한 이유는 일단 심정지 원인이 됩니다. 그죠? 이게 저농도이더라도 문제지만 일단 고농도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투석 환자분들은 고칼륨 혈증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고칼륨 혈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느냐 보시면 어떤 무력감, 손발 저림, 다리가 무겁고 혈압저하, 부정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환자분들 임상에서 보시면 뭐 입안이 좀 마비가 온 느낌이 든다, 손발에 힘이 빠진다, 뭐 기운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또 그다음 뭐 드셨는지 물어보고 일단 환자분들 증상이 있다라면은 어떤 이상한 증상이 있다, 어떤 증상이 생겼다라면 뭐 드셨는지 먼저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랩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고칼륨 혈증이 있을 때는 EKG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 낮은 피파, 뾰족한 T파, 넓은 QRS, 뭐 심정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노말이 두 번째 겁니다. 이거는 저칼륨이고 노말을 보시게 되면 P파, QRS파, T파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6 넘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T파가 위에 비해서 이게 올라갔잖아. 이걸 우리가 톨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T파가 키가 이제 커져 있습니다. 근데 7.5 정도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여기 이 위에 거랑 좀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PR 인터벌이 여기 넓어졌어요. 이거보다 보시면 이게 더 넓잖아. 그지? 그리고 QRS도 조금 와이드하게 됐다. 그죠? 넓어져 있는 형태로 돼 보이고 그 다음에 9.6 넘어가면은 피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투석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이 정도의 이제 고칼륨 혈증의 어떤 그 칼륨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EKG 변화 정도는 우리가 조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칼륨 혈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간호를 하는가? 일단 HD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콜 받고 만약에 왔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되잖아. 기계 세팅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보통 ER에서 많이 하죠. 랩하고 EKG는 봤으니까 고칼륨 혈증인 것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ER 닥터들이 좀 처방을 많이 내는 게, 염화칼슘이나 글루콘산 칼슘, 그죠? 칼슘을 정밀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는 이유는 어떤 심장을 좀 역치를 좀 떨어뜨려가지고, 심장을 좀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포도당하고 인슐린, 그죠?
인슐린을 용해, 그러니까 DW에 RI를 믹스해가지고 아이브를 주는 것도 많이 처방을 내는데, 우리가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혈당을 떨어뜨리냐고 하면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 속으로 넣어줄 때 포도당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포타슘도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혈액 속에 있던 포타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 그리고 ER에서 처방을 되게 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용 교환 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 가리메트, 그죠? 요즘에는 우리는 로코타라는 약을 사용하는데 저희 병원은 가립트, 가립트, 아가메이트 이런 약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네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준비가 되면 HD를 해주는 게 좋다. 빨리 해주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2탄 바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네.